자, 이제 263페이지에 보시면 제6장에 유동자산이 있어요. 이제 4장과 5장이 있었는데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얘기한 거고,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재무상태표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게 이제 수익과 비용이니까 이 수익과 비용을 먼저 얘기했죠. 챕터 4장과 챕터 5장에서 얘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를 이제 6장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 6장이 제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것부터 먼저 얘기하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답답하죠. 처음부터. 쉬운 현금부터, 돈부터 얘기하면 참 좋은데 돈부터 얘기를 하니까 사람 모든 게 돈부터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돈부터 얘기하는 게 그런데 왜 수익과 비용을 먼저 얘기했냐면은 그래야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시간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때 요 4장은 거의 대부분이 말로 하는 문제고 1차 시험에서 2번은 거의 다 계산 문제만 내요, 시험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장을 얘기하죠. 자, 6장에서는 이제 유동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유동자산은 이 챕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은 크게 당저자산하고, 자,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당저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자산 중에서.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제 다음 챕터 7장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당저자산이 나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저자산이라는 게 이제 그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르면 당저자산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당저자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당저자산이 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당저자산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실제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낼 수는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항상 국제기준만 내나요?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유동자산은 당저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그때 그 중급회계 잘 마지막에 보면 비율 분석이 나오는데 비율 분석에 보면 당좌 비율 이런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당저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챕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왼쪽에 개요가 있는데 그 개요에 보시면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그 개요를 보시면 유동자산에 보면 제일 위에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 그 두 가지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밑에 매출채권에 보시면 매출채권에 보면 거기 평가라는 게 있죠. 대손, 그게 중요한 거고 제일 밑에 양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그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사소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63페이지에 보면 유동자산의 정의가 쭉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3장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그쪽에서 읽어보셨으니까 재무제표 양식에 관한 기준서가 있었죠.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유동자산의 정의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264페이지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먼저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요. 그냥 266페이지는 예제 1번처럼 가끔씩 내요. 가끔씩. 예제 1번처럼 뭐라고 내냐면은 이런 자료를 주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그것만 구분해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따라서 265페이지에는 표 6-1에 있는 걸 보시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게 뭔지.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뭔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현금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건 뭔가? 자, 현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현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본문은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265페이지는 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분류되는 것이 거기 표에 있죠. 분류 항목 이렇게 돼 있죠. 분류 항목에서 제일 끝에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그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현금이에요. 예? 자, 그러면 현금의 제일 먼저 통화 타임 발행수표. 통화가 뭐예요? 통화.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돈 있잖아요. 돈에는 우리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세종대왕.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폐나 화폐나 이런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인물을 집어넣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역사상 가장 공헌한 사람들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사임당이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신사임당이 뭘 했겠죠. 하다못해 벼이삭도 뭘 했는데 학도면으로 뭘 했잖아요. 거기 보면 벼이삭도 뭐 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또 이해를 못해갖고 무슨 소리야 벼이삭이 50원짜리 동전을 보면 거기 벼이삭이 있어요. 이렇게 얘도 뭘 했으니까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요일 날 하는 개그 콘서트에 나가서 거기 작가나 해야지. 아무튼 이게 지폐와 주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화라고 하는 거야. 통화.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통화인 줄 알고 그러는데 돈이에요. 돈. 그게 통화예요. 거기다가 수표가 있어요. 수표. 자, 이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있어요. 수표. 자, 수표 중에는 자, 첫 번째 당좌 수표가 있어요. 당좌 수표 있어요. 자, 두 번째 가계 수표 있어요. 자, 세 번째 자기압 수표 있어요. 자기압 수표 있어요. 자, 어떤 종류의 수표든 다 현금이에요. 유독 현금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선일자 수표라는 거예요.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수표를 발행하려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에서도 돈을 찾으면서 수표 주세요. 그러면 수표에 날짜가 찍혀 있다고 날짜가. 수표에 날짜가 찍혀 있는데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에다가 날짜를 써야 돼요. 날짜를. 이 날짜를 오늘 발행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2009년 10월 26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009년 10월 26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 앞으로의 날짜를 발행일로 해서 발행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한다고. 선일자 수표는 회계상으로는 어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보냐면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같은 걸로 본다고. 현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은행에 가져가면 돈은 줘요. 돈은 줘요? 그 효력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어음수표법이라는 데서 하시면 될 테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선일자 수표만 현금이 아니에요.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어떠한 수표도 현금이에요. 무조건.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가 있죠. 예금. 자, 예금의 종류가 있어요. 자, 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예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 있어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등등등등등등 있어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불예금. 자, 요구불예금은 현금이에요. 자, 요구불예금은 은행에 보관한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보관한 현금을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거고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기관, 은행에서 만드는 상품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그 금융상품 얘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현금이에요. 현금,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종업원이 나를 자꾸 설득하면 그런 거는 다 금융상품들이에요. 우리가 정기예금을 만기가 안 됐는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해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면 이놈의 여직원이나 거기 있는 창고에 있는 직원들 자꾸 나를 설득해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지가 따져. 그런 것이 요구불예금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데 있는 것은 돈을 찾아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해약이라는 절차를 한 것이니까. 해약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요구불예금이 아니에요. 요구불예금인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 보통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금이 보통예금이에요. 혹시 거기 통장에다 저축정예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는 저축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다 보통예금이에요. 저축성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찾을 수 있는 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은 현금, 나머지는 다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금융상품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거기 금융상품을 보시면 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죠. 거기 밑에 표에 두 번째 칸에 금융상품에 보면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다고요. 근데 금융상품 중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어요. 현금이 되려면 무조건 사용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건 절대로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은행에서 찾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은행에서 찾지 못하게 하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현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제한된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금융상품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금융상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국제규정이 도입돼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화폐 비슷하게 되는 건 다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화폐 비슷하게 되는 건 다 금융상품이니까 현금 금융상품이에요. 매출채권 금융상품이에요. 유가증권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이 아닌 거는 금융상품 아닌 것 빼고 다 금융상품이에요. 이것이 국제외기준 1039호, 1032호, 모를 테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1028호.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금융상품의 공시, 금융상품의 표시, 이거라는 기준서가 있거든요. 기준서가 3개가 있어요. 이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금융상품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광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상품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종대왕도 어느 날 갑자기 금융상품이 되신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금융상품은 뭐냐면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서 취급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취급하는 상품, MMF가 그런지 잘 모르겠네. 뭐뭐 어때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은행에서 가끔씩 자, 뭐 하세요? 뭐 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융상품이에요.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험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다 보험상품이라고 그러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를 은행상품, 그걸 금융상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광범위하게는 금융기관은 보험에서도 금융기관이니까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증권에서 하는 건 증권상품? 그런 건 없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데서 취급하는 어떤 상품들, 자기네 나름대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협의로.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금융상품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말하면서 금융상품이라면 우리는 끝도 없어요. 다 금융상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질구질하게 이런 설명할 필요 없죠. 얘가 뭐죠? 다 금융상품이죠. 다 금융상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금융상품은 아주 협의의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이. 그래서 국제외 기준에서는 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서 요거에 대한 개정 과목을 여기서는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나누는데 옛날 기준에 따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은 나중에 이제 하학원제를 끝에 가보면 금융자산 쪽에서 뭐 우리가 옛날에 유가증권에 하듯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 또는 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쪽 얘기예요. 예? 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우편안정서 송금안이 있어요. 우편안정서 송금안이 있는데, 자, 이거 완전히 그냥 50년대예요, 50년대. 우편안정서라는 게 뭐냐? 은행에서 돈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지점이 없어요. 계좌이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시골에서 친척이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편안정서로 보내요. 경축정보 뭐 이런 거 보내요. 그걸 돈 찾아가세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편안정서와 송금안이에요. 요즘은 뭘 하죠? 계좌이체 하죠. 그렇죠? 요즘 있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있으려면 있는데 아무도 이용도 안 해요. 근데 책은 아직도 50년대죠.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가끔씩 내긴 하는데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편안정서 송금안이에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게. 기일도래 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있어요. 공사채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공채 이런 걸 준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사야 되는데 그런 채권 중에는 이표채라는 게 있고 그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할인채라는 것은 표시된 이자는 없이 할인해서 발행하는 거고, 이표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자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쿠폰이. 이 쿠폰이 붙어 있는데 여기다 날짜가 써 있다고요. 3개월마다 이자를 한 번씩 준다 그러면 여기다 날짜가 써 있어요. 2009년 1월 31일, 여기다 2009년 4월 30일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2009년 1월 31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요거는 현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기일도래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는 거예요. 기일도래 공사채 이자표는 현금이에요. 현금. 은행 가면 그냥 돈 줘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게 있어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배당금 받아가라고. 그런 걸 배당금 지급 통지표예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께서 혹은 뭐 본인이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끔씩 통지표가 날라올 거야.
일단 주총에 참석하라고 날라와요. 참석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가도 배당금은 주거든요. 그래서 곧 지나면은 배당금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요. 안 가도 돼요. 계좌로 다 이체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통지표를 준 거예요. 성적 통지표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거 들고 가면 돈 줬다고요. 언제 그랬겠어요? 옛날 50 시절에. 네? 50 시절에. 그때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그때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금. 사람들은 전도금을 전도연이랑 자꾸 헷갈려요, 전도금. 전도연이랑 얘가 무슨 사이인가. 자, 전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장 전도금은 공장에 준 전도금을 공장 전도금, 지점에 준 거를 지점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전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있다면, 자, 은행의 여기 밑에, 동아일보 밑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그럼 우리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은행에 가면은, 우리은행 사람들이 와서 차도 한 잔씩 주고 이런다고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럼 커피를 무슨 돈으로 샀겠어요? 직원들이 객출해갖고? 그게 아니죠. 우리은행 본사에서는 지점별로 쓰라고, 경비에 쓰라고 돈을 내려보내요. 너희 지점은, 지점의 크기가 이 정도 되고 손님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써라. 너희 지점은 한 달에 50만 원 써라.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요. 그런 걸 전도금이라고 한다고요. 그 지점에서 쓸 수 있는 돈이야, 한 달 동안. 예를 들자면, 뭐 그건 기간이 정하기 나름이죠. 일주일 동안 써라 이럴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써라 이럴 수도 있고, 그걸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점 전도금이나 공장 전도금은 쓰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사에 있는 현금이나 사실은 지점에 남아있는 현금이나 회사의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금은 현금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금융상품이 있는데,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고, 환매체,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금융상품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보고기간 말이라는 게 이제 12월 31일이니까,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금융상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는 현금성 자산이 중요한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것, 그 현금성 자산이에요. 이거. 자, 현금성 자산. 요거는 회계사 2차 시험과 자,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에 다 출제를 했었어요. 현금성 자산을 정의하고 예를 들어라 이러는데, 이건 나중에 현금 흐름표 쪽에 또 나와요. 현금 흐름표도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설명한 건데, 자, 26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거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은, 자, 264페이지에 보면,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자, 이때 투자 취득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 상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투자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가 제일 밑에 보면 얘가 세 가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26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분 상품은 절대로 안 돼요. 지분 상품이란 건 주식인데 주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 6-1이 있는데 6-1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자, 12월 31일. 요게 3월 31일이죠. 이렇게. 자, 이 12월 31일이 보고기간 말이에요. 결산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12월 31일이 결산일인데 이 결산일 현재로 요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일이나 상환일이 요때까지라 하더라도 요 기간이 3개월 이내래야 돼요. 요게 3개월 이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요게 2월 28일이에요. 2월 10일. 2월 10일인데 얘가 11월 30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11월 30일 날 취득했는데 만기가 2월 10일이니까 뭐 얼마 된 거예요? 2달 반쯤 됐잖아요. 2달 10일쯤? 얘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1월 10일이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샀느냐? 1년 전에 샀어요.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언제나 산 날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마지막 기타 항목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266페이지에 오면 자, 여기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환매체가 있는데 거기 266페이지에 보면 거기 환매체가 있는데 환매체 보면 90일 환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증서 121만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는데 CD라고 하는 거예요. CD. 자, 양도성 예금증서가 121만 개예요. 그 얘기는 자, 12월 30일 현재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런데 121만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CD를 취득한 날로부터 CD를 은행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만기일이 120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120일은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면 이게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4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현금성사산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매체가 됐던 현금성사산이 됐든 간에 30일만기, 60일만기, 90일만기 여기까지는 현금성사산. 120일, 150일 이건 현금성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92일은 어떡하나요? 에이 그지 같은 놈들.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중에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면 재무관리에 92일짜리가 나와요. 걔는 어떡하냐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30, 60, 90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날 어떤 사람이 샀는데 120일 만기짜리인데 중간에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산 날로부터는 60일이 90일, 60일밖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현금성사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도에 취득하는 걸 취급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CD를 처음 발행하는 그날부터 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60, 90은 얘는 현금성자산이고 이거는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할 거는 뭐냐면 거기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권. 자, 질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질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그 동산인 경우에는 질권을 설정해요. 동산인 경우에는 그래서 질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됐다는 것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까지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사소한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이거예요. 자료를 주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돈이 부족할 때마다 한 번씩 시험에 내요. 네? 자, 267페이지에 오면은 4번에 기타 유동자산인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회계원리에서 다 했었던 거니까. 자, 이제 268페이지에 오면 제2절에 은행계정 조정이 있는데 자, 이 은행계정 조정이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는데 자, 이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당좌예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회사가 뭘 하냐면은 회사가 이제 그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구자를 갖고 있어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계좌를. 자, 그럼 당좌예금이라는 계좌를 갖고 있는데 당좌예금이라는 계좌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이고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부채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데 이게 은행 측에도 계좌가 있을까요? 은행 측에. 그 다음에 회사 측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회사 측에 이 당좌예금 계정에 잔액이 얼마 있으면 이 잔액하고 은행 측의 잔액하고가 딱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일치하지 않는 잔액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맞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은행 측 잔액이 100원이고 회사 측 잔액이 120원이라고 할 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 금액을 올바른 잔액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올바른 잔액으로. 자, 그러면 올바른 잔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올바른 잔액이 150원이라면 올바른 잔액으로 이렇게 맞추겠죠? 얘도 올바른 잔액으로 맞춰서 150원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두 금액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액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대로 회계 처리하는 걸 은행계정 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할 일이 없는 이유는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은행 측 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통장을 찍어봐야 되거든요. 통장을 찍을 때 옛날에는 은행 가는데 3박 4일 걸렸어요. 그러던 시절 얘기예요. 요즘 어떻게 하면 되죠? 엔터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은행 계정 조정은 다 확 찢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걸 붙들고 앉아갖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요즘도 시험에 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서는 단순한 이런 은행 계정 조정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가끔씩 쉽게 낸다고 하고 한 번 정도는 내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뒤에 나오는 사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위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은행 계정을 몰라갖고는 사위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단일 시점에서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위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 269페이지 표로 요약을 해놨어요. 표 6-2를 보시면 은행 측 원인과 회사 측 원인 두 가지로 해놨어요. 자, 은행 측 원인과 회사 측 원인 두 가지로 해놨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은행 측에서 은행 측 잔액이 얼마 있는데 이 금액이 올바른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올바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기입예금이고 하나가 미결제수표예요. 본문을 읽으면 기니까 표를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표를 보시면 미기입예금과 미결제수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자, 미기입예금이라는 게 있고 자, 미결제수표라는 게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미기입예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선 예금으로 잡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은행이 이제 뭐였어요? 9시 반에 문을 열잖아요. 은행 시간 바꾼다는데 바꿨는지 모르겠나? 자, 9시 30분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4시 반에 문을 닫죠. 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꿈의 직장이죠. 9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문을 닫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이 은행에 다니길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밤늦게 집에 가다 보면 은행의 셔터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거 아시죠? 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은행들이 매일매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결산하는데 걔네들은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해서 돈이 안 맞으면 퇴근을 안 해요. 금액을 맞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맞기 때문에 자기 돈 이렇게 물어내면 그걸 끝나는데 자기 돈 물어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 같은 데 제일 앞에 그 출납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출납 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줘요.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출납 수당을 주면서 돈 모자르면 그걸로 물어내고 남은 너 다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잔돈을 거실러 갔을 때 나오면 안 돌아오고 꼭 모자르면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다고 이게. 자, 그러면 4시 30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산하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계속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셔터를 내리면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아이고 열어주세요 이러면은 내일 오세요 이러죠. 30분에서 1초만 지나도. 그쪽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돈 받잖아요. 이게. 그때 한마디를 톡 얘기하면 돼요. 10억이에요. 열어줘요. 다 필요 없어요. 10억에 뭐가 있어요? 10억에 셔터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다가 10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밑에 우리은행 있죠? 우리은행에다가 그 지점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해보세요. 제가 10억 갖고 있는데 예금하려고 그러는데 은행 문이 닫혔네요? 지점장이 올 거예요. 10억인데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10만 원 들고 저 10만 원인데 예금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있네. 그러면 내일 와 이 자식아 이러고 탁 끊는 거죠.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아무리 늦게 갖고 와도 돈만 많으면 다 입금을 받아줘요. 그러면 이 입금을 받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계속 올 때마다 결산을 안 하면 도대체가 결산이 안 끝나고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4시 30분까지 돈 가져온 사람만 그날 입금으로 잡아요. 그 이후에 돈 가져온 사람들은 다음날 입금으로 잡는다고요. 은행 측으로 볼 때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하루치 이자를 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이렇게 입금을 했으면 부장님한테 전화 걸겠죠. 부장님 넣었습니다. 그럼 부장 뭐라 했어요? 김 과장 빨리 회계 처리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회계 처리 안 하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계좌를 딱 찍어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10억이. 그럼 다음날 통장을 찍어보면 다음날 통장에 딱 찍혀있는 거예요. 10억이 들어갔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기입예금이라고 하고 마감후 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에도 아예 안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종업원이 들고 간 거예요. 그냥 은행 직원이. 그런 걸 우리는 미기입예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마감후 입금이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미기입예금과 마감의입금은 은행 측에서, 회사 측에서는 이미 입금으로 잡았는데 은행 측에서는 아직 안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회사 측 처리 어떻게 했는지, 은행 측 처리 어떻게 했는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사 측 처리가 올바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 측 원인은 전부 다 회사는 잘했는데 은행이 못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회사 측 원인은 은행은 잘했는데 회사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 측 잔액에다 가산하면 되죠. 자, 미결제 수표가 있어요. 미결제 수표는 회사에서 수표를 한 장 발행해서 고객한테 줬다고요. 그러면 이 고객은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받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의 수표를 발행했는지도 모르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회사는 얼마를 발행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뺄 거예요. 그저 은행 측에서도 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미결제 수표예요. 자,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 오늘 갑자기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항공권을 끊어야죠. 아니,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행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해요? 일단 항공권을 끊고,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 딱 끊어갖고, 일단 도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찾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게. 자,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그냥 조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류는 자세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 안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거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하나도. 딱 보자마자 미기예금은 플러스, 미결제 수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 회사 측 원인인 게 있어요. 자, 회사 측. 자, 회사 측 원인인 게 있죠. 자, 회사 측 원인의 첫 번째, 미통지입금이라는 거예요. 미통지입금이라는 거예요. 자, 미통지입금은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아는 거래처에서 돈을 보내줘놓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나중에 통장을 찍어보니까 알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은행 측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은 이미 입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부도 수표, 이자 비용, 은행 수수료가 있는데, 자, 이자 수익, 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금액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보통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자를 조금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러면 은행에서 빼가죠. 이자를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계좌이체는 내가 있는데도 수수료는 지네가 빼가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면서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돈은 지네가 빼가잖아요. 계좌이체 수수료 400원 이래가면서. 난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자, 이런 금액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통장을 찍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그때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부도수표가 있어요. 부도수표. 자, 부도수표가 있는데, 자, 부도수표나 부도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리 방법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켜요. 통장을 입금을 시키면 여기다가 입금, 이게 출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잔액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은행에다 이렇게 입금을 시키면 이 100만 원을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도수표거나 분실수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났는지 분실수표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찾으려면 다음날 3시가 지나야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일단 회사는 여기다 입금으로 잡아요. 은행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부도 처리가 되면 부도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도 난 금액을 은행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여기다가 입금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경우도 있고, 뭐거나 회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예 출금에다가 이렇게 100만 원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잔액은 0이 돼요. 이렇게. 자, 요걸 이해하시려면 분기할 때 마이너스 점표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분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수표가 부도났다 그러면 출금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회사가 이런 회계 처리했는지, 은행에서 이런 회계 처리했는지, 이런 회계 처리했는지 다 틀려요. 그건 은행의 정책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표가 뭔지 아세요? 2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건을 팔았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어치. 이게 뭐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그 상은 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써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금해서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배려죠. 예? 배려요. 자, 그게 이제 부도수표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측은 일단 부도가 나면 다 빼버려요. 그럼 회사도 빼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부도예요. 그 다음에 오류가 또 있어요. 회사가 오류를 범한 거예요. 회사가 오류를 범하게 되면 오류만큼 수정하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뒤에 가보시면 269페이지에 오면 거기 그림 6-2가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은행계정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아주 쉽게 하면 그렇게 내는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 적이 최근 10년간 없어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쉽게 낼 때는 굉장히 쉽게 내고 어렵게 낼 때는 그냥 다 죽을 정도로 내요. 굉장히 어렵게 낸다고 이게. 그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도 다 음모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270페이지에 오면은 뭐 대단한 음모가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1차 시험 인원이 너무 많으면 어렵게 내요. 아니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거기에? 자, 270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제 2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A사는 2009년 12월 30일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 계정 잔액이 93만원이며, 은행 측에 조회한 예금 잔액 증명상의 잔액은 17만원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이거보다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 단순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할 줄 아셔야지만, 내일 하게 될, 거기 있는,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일은 강의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하게 될 사비식 은행 계정표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수정 전 회사 측 잔액이 있어요. 회사 측 잔액이. 자, 수정 전 은행 측 잔액이 있어요. 요 금액을 전부 다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은행 측 장부상 당좌예금 계정 잔액이 얼마냐면 93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이 얼마가 됐냐면 은행 측 잔액이 17만원이죠. 자, 요 금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보실 때, 항상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 안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둘 다 했다 이러면 문제를 뭐하러 줬겠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12월 15일 날 A사는 어음상의 채권을 50만 원을 할인했는데 만기일인 12월 30일 날 부도 처리돼서 소구비용 2만 원 합한 금액을 은행계좌에서 차감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차감한 거야? 은행계좌에 이미 차감됐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회사 측 잔액에서 빼야 되겠죠? 52만 원을. 은행 측에서는 이미 뺐다. 그런 뜻이에요. 이쪽에서는. 자, 가로 2번에 보면 12월 19일 날 매출 채권 대금 15만 원이 입금됐으나 회사 장부에는 51만 원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되죠. 자, 회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입금이 되는데 오류를 범했어요. 자, 입금을 하는데 당좌예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자, 15만 원이. 근데 회사가 잘못 써서 당좌예금을 51만 원이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당좌예금 계정이 이 금액만큼의 두 금액의 차이만큼 잘못됐을 거예요. 36만 원만큼. 15만 원이 플러스 되는데 51만 원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36만 원을 마이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액이 맞을 거예요. 36만 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가로 3번에 보면 12월 중 은행 수수료는 3만 원이다. 자, 회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수수료 3만 원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12월 31일 현재 미기예금이 70만원, 미결제수표가 48만원이다. 미기예금은 70만원, 미결제수표 거의 얼마냐면은 48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표에 있는 것들은. 가로 5번에 보면 어음상의 매출채권 60만원이 추심돼서 입금 처리됐지만 회사는 모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이 입금됐겠죠? 그래도 60만 원 이렇게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6번에 이 은행은 타사가 발행한 수표 2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했다. 다른 회사 수표를 회사 계좌에서 뺀 거예요. 잘못 뺀 거예요. 은행이 잘못했죠? 은행이 여기다가 20만 원을 더 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자, 7번을 보시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자동 인출했다. 회사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3만 원을 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올바른 잔액하고 여기는 올바른 잔액이 딱 일치를 해야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면서 올바른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냈던 가장 최근에 냈던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어요. 이 금액을 모른다 이러면서 은행 측 수정 전자내역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게 그나마 여기서 낼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금액을 쓰게 되면 여기 잔액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원리 같은 데서는 이걸 회계 처리하잖아요.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잔액으로 수정해갖고 그걸 최종 보고서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 분기 없잖아요. 왜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뭐 장난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건 안 돼요. 백날 이거 분개해보세요. 네? 이 바닥에 100년 있으면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분개해볼 필요도 없어요. 네?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야. 근데 이 금액은 얼마냐면은 4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이게. 이때 회사 직원이 한 명 그만둬서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은행 측 잔액에는 틀리면 회사 측 잔액에는 50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은행 다양을 찍어보니까 4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100만 원이 어디 갔겠어요? 이 직원이 10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비행기 값은 150만 원이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한 명 그만뒀다? 얼마를 갖고 그만뒀느냐? 그런 문제 나와요, 실제로.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까요, 실제로. 이 90년대는 자주 냈는데 요즘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거지. 예전에는 횡령한 금액이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그 횡령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횡령액이에요. 직원이 항상 그만둬요. 출근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요게 기초가 아니라 요건 그냥 기초일 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할 줄 아셔야지만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기 있는 사유식 은행 점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대부분 다 뭘 내냐면 사유식을 내요. 이게. 그래서 그 사유식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를 하죠.